음악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역사신학 1강 니네베에 닥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니네베, 이거는 니느웨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는 대목이 나오며, 그 뒤 얼마 안 있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아시리아를 말하고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이고, 이 니느웨를 발음을 정확히 말한다면 니느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니느베에 대한 내용을 성경의 외에 찾아서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곡성 탈출이 영화로 개봉하고 나서 21년 뒤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고고학자들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얼핏 자연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언덕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다른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이 언덕 역시 원래는 돌과 벽돌로 쌓은 구조물이었다가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변형을 거듭한 끝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약 2500년 동안 쌓인 흙덜미 아래에서 과거 재앙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흙덜미 바로 아래에 파괴되고 불탄 흔적들이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기 파편들이 발견됐고 다듬돌과 자갈바닥으로 이루어진 통로 구조물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통로에는 적어도 12구는 되는 유골이 있었습니다. 어른과 아이는 물론 말 한 마리도 있었습니다. 유골은 그들이 사망했을 당시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듯 했고 강도를 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사망한 시점 혹은 그 즈음에 통로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들을 덮친 듯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회랑 지붕이 불타며 무너졌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2500년 전 어느 끔찍한 날 망자 가운데 일부는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며 죽음을 맞이한 셈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발견했다면 유적은 아주 끔찍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란 흔히 대량 학살이라 부르는 끔찍한 사건조차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살점도 혈액도 내장도 남아있지 않고 시체가 부패하면서 표정마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유적은 나중에 할지 성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할지 성문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 방어 체계의 외부 출입구 15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도시란 바로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차지하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베입니다. 첫 번째, 아시리아 제국의 위대한 수도 니네베의 몰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기원전 650년경 니네베와 그 주변 촌락에는 무려 15만 명이 살았으며 그 크기만 또 약 2000에이커 즉 8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니네베는 거대하고 웅장한 그 시대의 경이 그 자체였습니다. 또 아시리아 정부의 중추이자 온 세계의 왕을 자칭한 아시리아 제국 황제가 주로 거주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 도시는 방어체계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성벽 높이가 18m에 두께가 15m였고 각 면의 길이가 5km를 넘었으며 아래에 깊은 도랑이 파여 있었습니다. 할지 성문만 하더라도 전면의 높이가 67m에 달했고 측면에 6개의 탑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 화산이 폭발해 멸망한 폼페이의 시체들이 화산재에 덮여 죽음을 맞이할 당시 모습 그대로 누워 있었듯이 할지 성문의 시체들 역시
마지막 고통을 느끼던 순간의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체에는 방어흔 같은 생사를 건 육탄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며 일부 시체에는 확실한 죽음을 위한 치명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도 남아 있었습니다. 니네베가 붕괴하면서 그들 역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도대체 왜 그처럼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각 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명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이나 이집트 문명처럼 훨씬 오래전 모습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사회나 문명입니다. 이들은 기운이 성할 때도 쇠할 때도 있었지만 수천 년 역사에서 언제나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존재감이 확고합니다. 마치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는 운동선수 같습니다. 둘째는 영광으로 가득 찬 황금기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회나 문명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역사적인 순간만 세상에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몽골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날 몽골 사람들은 세상 사건들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으며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조금은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몽골족은 한때 전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했으며 심지어 그 기간이 수백 년에 이릅니다. 물론 당시에는 매우 길게 느껴졌겠지만 고대 아시리아 제국에 비하면 그저 눈 깜짝할 새에 불과합니다. 아시리아 남쪽에 있었던 대국 바빌로니아는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줄곧 아시리아의 최대 라이벌이었습니다. 오늘날 바그다드에서 약 88km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있었던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은 당시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빌론은 20만 명 이상이 거주한 최초의 대도시였으리라 추정되며 전성기에는 인구가 그보다 2배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현대적인 위생시설도 의학도 없는 시대에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붙어 생활했는데도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북쪽의 거대한 라이벌 아시리아보다 더 오래 존속했으며 결국 이전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도시의 피난처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약 200년 후에 크세노폰이라는 그리스 장군은 그 어떤 곳보다도 거대하고 압도적이며 웅장했던 아시리아 도시들이 폐허가 된 장면을 목격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크세노폰은 오늘날 서양 문학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아나바시스에서 페르시아 내전 중에 그리스 용병을 통솔한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크세노폰과 1만 용병은 연전 끝에 패한 뒤 추격을 피해 달아나면서 오늘날 이라크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대한 요새와 도시들이 모래 속 폐허로 남은 광경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여태까지 그리스 문명이 이룩한 어떤 결실보다도 위대한 무언가가 폐허로 남아있는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거의 2500년 전에 크세노폰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그리스군을 안전하게 행군해 티그리스 강에 도달했다. 거기에는 오래전 메디아인이 살던 라리시라는 잘 안 보여서 라리사라는 거대한 도시가 버려져 있었다. 성벽은 폭이 7.5m, 높이가 30m, 둘레가 1km였다. 점토질 벽돌을 쌓아 만들었고 그 아래에는 6m 높이의 초석이 놓여 있었다. 이후에 그들은 또 다른 도시를 발견했다. 하루 종일 29km를 행군한 그리스군은 이번에는 메스필라라는 도시 근처에서 무방비로 방치된 요새와 마주쳤다. 잘 다듬은 돌로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 돌에 조개 껍데기가 많이 섞여 있었다. 요새의 폭과 높이는 각각 15m였다. 기반 위에는 폭 15m, 높이 30m인 장벽이 세워져 있었다.
요새의 둘레는 29km에 이르렀다라고 썼습니다. 그리스인의 눈에는 이런 도시 규모가 실로 거대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세노포는 지역민에게 이 도시들에 관해 물었고 그들은 그 도시를 메디아 사람이 세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바로 이전에 메디아 민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도시들은 메디아가 아니라 아시리아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메스필라라는 도시 근처에 있던 요새는 니네베로 추정합니다. 크세노프는 멸망한 지 200년이 지난 장엄한 니네베 유적에 크게 놀란 셈입니다. 우리에게 크세노포는 고대 세계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고대 그리스는 지극히 초창기 유럽 문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세노포는 당시 본인 시대 기준으로도 이미 고대가 되어버린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2세기 전만 하더라도 초강대국이었던 극동의 어느 제국이 마치 혹성 탈출 속 모래에 파묻혀 있던 자유의 여신상처럼 유적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흔적조차 대부분 지워져 지역민조차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몰락 이전 아시리아가 속해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말하자면 문명의 원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우르, 아카드, 수메르 같은 지역에서 힘, 지식,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정점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단절없이 쭉 이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후 등장한 어떤 문명보다도 더 오래 지속된 셈입니다. 비교를 위해 우리가 속한 현대 문명의 시작점을 르네상스 시대로 잡고 계산하면 현대 문명은 지금까지 약 500~6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시리아와 아시리아가 속한 세계는 그 계산법에 따라 그보다 3배에서 5배 오래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아시리아 사람들이 직접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왕위는 기원전 2300년대부터 이어졌으며 아시리아에서 가장 위대했던 도시 니네베는 기원전 600년경이 되어서야 무너졌습니다. 즉 아시리아를 뚜렷한 지역적 개체로 식별할 수 있었던 기간이 거의 2000년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가장 오래된 유럽 문학인 호메로스의 작품은 기원전 800에서 1000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와 비교해 보십시오.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2100년경에 기록되었으나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1.0은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두 번째, 제국의 위험 앞에 모두 공포에 떨지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도시적이었는지 그리고 몇몇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비슷했는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지중해와 서아시아 지도를 보면 그 모습이 20세기 초 수절단을 면한 전사 수만 명은 이글거리는 사막으로 가축처럼 쫓겨나 갈증에 허덕이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슈르나시파르 2세가 예외가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수백 년 뒤에는 또 다른 아시리아 왕 아슈르 바니팔 제2는 기원전 669년에서 627년이 나타났습니다. 엘람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엘람 민족의 조상이 내세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을 벌였는지 털어놓습니다. 내가 모시는 신인 아슈르와 이슈타르를 두려워하지 않은 엘람 민족의 왕들, 그들의 무덤을 파괴하고 초토화했으며 태양 아래 발가벗겼다. 나는 그들의 유골을 아시리아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들의 혼이 안식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음식도 물도 먹고 마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의 잔인한 행동이
당시 기준으로는 꽤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며 이처럼 잔혹함을 뽐낸 데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아시리아 민족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주요 제국을 설립한 민족으로 여겨지며 이후 출현한 모든 제국은 아시리아가 제국을 통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과 기법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피지배 민족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특히 선호한 통치 기법 중 하나는 일종의 공포정치였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흔히 사용되어 왔기에 그 공식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도시, 지역, 민족은 철저히 파괴당했고 충격적인 수준으로 응징을 당했습니다. 정복지의 규율을 다잡으려는 목적이었지만 을에 그렇듯이 과도한 억압은 불만을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리아는 끊임없이 반란을 진압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하여 반란을 꾀하는 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예컨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일부 끔찍한 부조들은 왕을 아련하려고 찾아온 방문객이 기다리는 동안 그 그림을 보고 겁을 먹으라는 의도였습니다. 당신이 문제투석이 도시의 총독인데 통치자에게 소환당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통치자를 만나러 갔더니 아마 채색까지 되어 있었을 부조 속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조에는 아시리아를 모욕한 도시와 그 대표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시리아 궁전의 유적에서 발견된 부조에는 다나누라는 반항적인 총독이 끔찍한 고문과 처형을 당하기 직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나누는 공모자의 잘린 머리를 목에 매단 채 죽음을 맞으러 가는데 옆을 지나가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때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머리를 목에 걸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썸뜩한데 그 머리의 주인이 아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구약성경도 증언하듯이 고대 세계는 그런 핏빛 상징주의를 정교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는 잔혹함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 제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지적하지만 행여나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런 행위에서 즐거움을 얻은 것은 아니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슈르바니팔이 엘람을 초토한 뒤에 아시리아 군대는 엘람 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왔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정원의 나무에 그 머리를 매달아 구경하며 아내들과 연회를 즐겼습니다. 이 썸뜩한 광경 역시 부조되었으며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적장의 머리를 지켜보는 게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그저 상징적인 묘사일 뿐 실제로는 망자의 머리를 지켜보면서 식사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어느 쪽이든 아슈르바니팔은 모두가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나시르팔 2세는 포로들의 살가죽을 산채로 벗기는 동안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왕자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 행위였을까? 아니면 그저 재미있는 광경을 놓치기 싫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역사가들은 아시리아 제국주의자들이 제국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문명이 앞으로 나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제국이 득과 실을 교환한 것이라는 고전적인 주장에 따르면 교역로, 사회안정, 외부 야만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 등의 요인은 모두 득에 해당합니다. 무시무시한 압제로 제국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국가는 아시리아 제국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아시리아 왕의 분노가 바빌론을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폭력적이고 때로는 사악하기까지 한 방식으로 제국을 유지하여 그 나름대로 이점도 얻었지만 그로 인한 반발을 생각하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문구가 새삼 떠오릅니다. 아시리아 주변 국가들은 기회가 생기자마자 메소포타미아의 절대자로 군림하던 아시리아를 실로 신속하고도 말끔하게 파괴했습니다. 앞서 보았던 불과 몇 세대 뒤에 그 위대함이 완전히 잊힐
정도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아시리아 제국은 로마 제국처럼 천천히 장기적으로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마지막 대왕이라고 할 수 있을 아슈르바니팔은 가장 넓게 영토가 확장된 아시리아 제국을 물려받았으며 40년 이상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은 걱정스러운 이야기와 불길한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후 아시리아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아시리아 제국이 몰락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주변 국가 정복인 듯합니다. 제국 초기 여러 세기 동안 아시리아 군대는 비교적 강인하고 충성스러운 본토 아시리아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시리아 군대에서 아시리아인은 줄어들었고 정복지에서 징집된 용병과 피지배민이 늘어났습니다. 군대 자체는 조직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여전히 경이로운 수준이었지만 병사의 질이나 충성도는 과거에 비해 훨씬 취약하고 불안정해졌습니다. 게다가 아시리아 민족에게는 다른 모든 고대 메소포타미아 민족과 마찬가지로 왕위 계승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치자 사후에는 을에 왕위 계승을 두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이런 경우에는 쿠데타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역사에는 수많은 내전이 존재하며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적들에게 입은 피해보다 왕위 다툼으로 입은 피해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니네베에서 벌어진 일 역시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늘 부정적인 반발작용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리아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다고 부를 만한 시기는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집권에 비견할 만한 심각한 쿠데타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745년 아시리아 왕족들이 모두 숙청당하고 훗날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라고 자칭하는 장군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군대를 고대 역사상 가장 수준 높은 군대로 재조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시리아는 정착사회 가운데 최초로 현대적 의미로 훈련받은 기병대와 참모부를 갖추었으며 최초로 전장에 5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일상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처럼 많은 병사들을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병참 업무가 요구되었을지 구약성경 시대에 그렇게나 많은 병력이 온갖 지형과 환경을 지나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하는데 식량과 식수와 물자와 관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시리아 군대는 어떤 군대보다도 어쩌면 알렉산더의 일부 군대보다도 질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동사 속 온갖 위대한 군대들을 되돌아보면 밀집 대응을 제대로 훈련받은 보병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군단이나 그리스 장갑 보병대처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똑바로 서서 적의 돌격대에 대항해서 백병전을 벌릴 줄 아는 부대가 없었습니다. 서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줄곧 세계 최고의 기병대를 배출해왔지만 보병대만큼은 유럽보다 훨씬 취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런 경향을 뒤집은 것입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핵심에는 제시훈련을 받은 보병대가 위치했습니다. 보병대에는 궁수와 창병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전략적 유연성 또한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시대에 등장한 제국답게 아시리아에는 환상적인 전차 부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병대가 출현하기 전 아시리아 군대는 수레나 전차를 말에 연결하는 식으로 말의 기동성을 활용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마차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가벼운 종류였으며 그 위에 주로 군수가 올라탔습니다. 기원전 900년경부터 정찰이나 폐잔병 추격 등 기동성이 요구되는 활동을 기마병이 대신 수행하면서 전차는 더욱 크고 무거워졌고 그 역할 역시 바뀌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집권 기간 기원전 686년에서 628년에는 말 4마리가 끄는 거대한 전차가 있었는데 한 대에
병사 서너 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시대의 탱크나 병력 수송용 장갑차 같은 것입니다. 전장에 나갔는데 상대방 진영에 이런 전차들이 서 있다면 그 위압감과 두려움이 실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전쟁터에서는 전차 수백 대가 일렬로 바퀴를 나란히 한 채 시속 16에서 24km로 전장을 가르며 표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전차에 탄 병사들은 계속 활을 쏘며 표적과의 거리를 점점 좁혀나갔고 마침내 단단히 밀집해 전차를 막아서고 있던 적군 무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적군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든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대부분은 결국 긴장과 사기를 어떻게 유지하고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돌격해오는 전차와의 충돌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을지 궁금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전차 바퀴의 높이도 2m에 달했습니다. 또 둘레에는 금속 징이 박혀 있었는데 어느 아시리아 사람이 남긴 기록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피가 넘쳐 흐르고 장기가 나중구는 환경에서 전차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징이었습니다. 아시리아 기병대, 현대적인 기준에 따라 훈련받고 조직된 아마도 역사상 최초 기병대는 아시리아 군대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여러 대목은 아시리아 기병대가 벼락이나 회오리 같다고 묘사합니다. 아시리아가 기병대를 훈련한 이유는 기원전 1000년 이후 오늘날 남부러시아에 해당하는 지역을 휩쓸고 다녔던 야만족, 키메르족과 스키타이족의 기마궁수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던 듯 합니다. 키메르와 스키타이는 당시 해당 지역에서 문명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였을 것이며 성경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 즉 불신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지상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역사가들은 아시리아 덕분에 초승달 지대, 즉 나일강과 티그리스강,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비옥한 농업지대로 여러 문명의 발상지인데 이 초승달 지대의 문명들이 야만족의 학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침입을 무력화할 만한 힘과 융통성과 인력을 갖춘 군대는 오직 아시리아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시리아 군대가 야만족을 막지 못했다면 인류 역사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아시리아 역시 잔혹했지만 그들의 노력 덕분에 서아시아의 철기시대 문명이 당시 몽골족 혹은 훈족에 해당하는 야만족의 유린, 약탈, 만행으로부터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시 아시리아에 학살당한 적들은 역사가들처럼 고마운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개 문명의 수호자에게 자애롭거나 영웅적인 동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저 정복지와 전리품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썼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훌륭한 아시리아 군대는 단지 제국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이익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 이익에는 대규모 전리품도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대규모 침략이나 공습활동은 매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제국경제가 번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가 비교적 위협이 되지 않는 상대에게서 어떤 전리품을 빼앗는지 살펴보면 당시 어떤 재물이나 자산이 이동 가능한 부에 해당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부 강의를 마칩니다. 내일 계속되는 2부 강의에서는 전리품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니느베에 대한 마지막까지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듣다 보면은 역사적인 성경의 그 내용과 상당수가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네베 또는 아수르라고도 하고 니느웨로 나오는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 역사 위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팩트입니다. 어떠한 상상이나 성경 자체에 나온 내용들은 환상이 아니라 팩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깨닫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